배런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스토리를 만드는데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젊은 충성파들로 요소요소에 다 박아버렸잖아요. 자신을 견제했던 데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의 뇌가 어떤 도파민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치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아침에 TV 뉴스에 뭘 봤는지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이외에 모든 사안을 상의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보다는. 저는 기자를 한 20년 넘게 했는데 10몇 년을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과 권력의 속성이 한국이나 미국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인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 2인자란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권력에 있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에서 가장 센 사람은 대통령 다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부통령이 아니고요. 아마 비서실장일 겁니다. 한국도 비서실장이 가장 사실은 권력으로 따지면 넘버 2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할 때 가장 확실한 컨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보다는 수지 와일스라는 그런 비서실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사무실을 갖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수지 와일스가 한 단칼에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수지 와일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트럼프의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능력을 또 입증한 것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이외에 모든 사안을 상의하는 사람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시절에도 사실 그랬어요. 일기 시절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트럼프가 가장 자주 중요하는 사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있고 폭스뉴스 진행자인 션 해너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죠. 실력자를 택할 때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실력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위가 아니고요, 트럼프란 사람의 동심원을 그렸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전화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의견 물어보고 이 의견 물어보고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들한테 운동선수한테 넌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가장 잘 통화하고 그를 대면해서 가장 잘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요, 그 여성입니다. 공화당에서 선거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선거를 했을 때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를 거의 승리를 했고요. 이번에도 수지 와일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인단을 이끌면서 이번 전략을 거의 다 짰죠. 거의 다 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은 대규모 유세를 했는데 수지 와일스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소규모 유세도 하고 틱톡이나 이런 데도 해가면서 그 선거 전략을 새롭게 짜는데 수지 와일스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이 사람은 거의 레이건 시절부터 그 중앙 정치나 그다음에 플로리다 정치계에서 일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런이 숨은 조력자고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동영상들도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거 약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당연한데요. 한국도 어떤 정치인이 브로치 하나 매고 넥타이 매는 색깔까지도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가족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한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트럼프 같은 사람은 사실 저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온 사람이거든요. 거래의 기술 같은 이런 책을 쓰면서, 책을 본인이 쓴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구술하고 전문 작가들이 썼지만 그런 걸로 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에 대한 스토리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자기가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일기 때는 이방카 트럼프가 전형적이죠. 워킹맘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때는 욕도 많이 먹었죠. 어떻게 워킹맘이냐, 애 봐주는 사람 다 따라있고 밥 해주는 사람 다 따라오고 있는데 네가 무슨 워킹맘이냐, 이런 욕도 먹었지만 어쨌든 이방카라는 고급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럼 이번에는 아마 배런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왜 배런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게 의도됐을지 의도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기 시절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보도된 게 있는데요. 멜라니아 여사가 일기 시절에 백악관으로 일찍 안 들어옵니다. 같이 안 살았어요, 처음에. 그때 그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안 살면서 그 공식적으로 보도된 거는 배런의 학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씁니다. 아트 오브 허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아트 오브 딜이잖아요. 거래의 기술. 근데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책은
아트 오브 허딜, 그녀의 거래 기술을 쓰는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배런에 대해서 다른 자식들과 똑같은 지분, 상속 지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난 백악관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멜라니아가 버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멜라니아가 그 책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니라는 소송을 안 걸었어요. 아마도 사실이겠죠. 그런 것처럼 멜라니아 여사도 이번에는 그럼 우리 아들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 달라. 혹은 우리 막내 아들 중요하지 않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아마 그런 저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배런이 그 틱톡이나 뭐 이런 소셜 미디어에 대통령보다 더 젊은 층의 마음을 더 잘 알 테니까요. 그런 걸 건의를 했겠죠. 그 건의를 해서 그걸 또 받아들인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배런을 띄우는 이면에는 어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어떤 그 작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런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고령의 트럼프 이미지를 보완해줄 아들, 2m의 훤칠한 키의 미남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생학적으로 트럼프가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남이나 미녀를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잘생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트럼프 호텔에 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호텔에 가보면요. 그 바텐더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진짜 너무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데 연령대별로는요. 2030 남성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뭐 한국도 비슷한데요. 또 여성과 남성의 투표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배런은 또 상당히 좋은 지지층을 규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1기 때 이방카처럼 고문을 한다든지 첫째 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처럼 정치적 연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2기 내각의 특징은 충성파입니다. 결국은 트럼프에게 얼마나 충성할 수 있고 트럼프에게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건데요.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장관이 몇 명 있냐면요. 6명인가 그렇습니다. 대행까지 포함하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1년마다 한 번씩 장관을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미국은 임명되면 그 장관이랑 거의 그대로 갑니다. 많아봤자 한 부처의 장관이 뭐 2명쯤 되려나요? 근데 트럼프 때는 6명이었어요. 그 말은 트럼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를 듣자면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랑 있을 때 1기 때요. 국군의 날 행진 같은 걸 보고 우리도 이런 행사 한번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국방부 사람들이랑 미국 장군들이 거부해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미국 군인들은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대신 한 게 뭐냐면 그 탱크나 이런 것들을 워싱턴 시내에 내놓고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날아다니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미국 군대는 전쟁을 하는 군대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따를 수 없는 거면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자신들의 젊은 충성파들로 요소요소에 다 박아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을 견제했던 데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딥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그 딥스테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자신의 가상적인 적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인선을 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 견제할 수 없는 트럼프 내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지켜보는 것도 트럼프 2기 내각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부를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권력은 사실 잘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 핵심 이너서클 한 5명 정도만 있어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릅니다. 워낙 전화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5명을 꼽아보라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뭐 언론이나 이런 걸로 본 걸로는요. 뭐 당연히 아까 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있겠고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 진짜 본인이 생각한 대로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충성파를 박았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평생 그런 경험이 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립박수를 받아본 적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밥 먹을 때도 기립박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라라고의 트럼프 대통령이 밥을 먹는 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혼자 다른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고 여러 테이블 있는데 같이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오는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 보고 거기 눈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이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기립박수 받는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 기립박수 받는 사람의 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의 뇌가 어떤 도파민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일반인들은 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 아까 제가 말한 5명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한 3명은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권력의 구조상 비서실장, 그 다음에 부통령,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션 해너티 같은 아까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폭스뉴스 앵커들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 앵커들이 어떤 그걸 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관이나 뭐 이런 직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통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기 때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상임고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모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트럼프에 대해서 쿠슈너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본능적, 정치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아침에 TV 뉴스에 뭘 봤는지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책상에 있는 한미 FTA 서류를 갖고 가면 모르고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지켜봐야 되느냐? 트럼프는 어떤 예상을 하고 보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말해온 거, 뭐 방위비 이런 거는 계속 말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건 맞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는 거는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견제할 사람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견제할 사람이 없을 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 굴러갈 가능성이 더더욱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는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니까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때보다는 많이 비판의 강도가 낮아졌으니까요. 그때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힘을 가지고 지켜준 데는 폭스뉴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폭스뉴스를 보거든요. 폭스뉴스를 보면서 자기 정책 결정을 해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뭐 1기 시절에 나왔던 모든 뭐 자서전 같은 걸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진행자 출신이잖아요. 앵커는 아니지만 버라이어티 쇼 진행자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통화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 개발하고 여론의 향방을 또 체크를 해봤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식으로 1기 국정 운영을 해왔고요. 1기 때 그 예를 들자면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의 드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하기로 했고 국방부, 국무부 다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분 전인가 1시간 전인가 이걸 멈춰 세웁니다. 이 멈춰 세울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이 비행기 한 대 가지고 이란 사람 150명을 죽이는 건 안 된다. 비례에 맞지 않다는 건데요. 이 결정을 하게 된 게 폭스뉴스 앵커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언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의 조언만 받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됐다는 건 맞고 자유롭게 통화하는 상대가 됐다는 건 또 맞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요. 이제 저는 어떤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2기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세계에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또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흔들어가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꼬투리 잡히면 안 됩니다. 미국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지 이 시대의 변화에 저항하려 하면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역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생크션랩이라는 회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최대한 무역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서류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자세히 갖춰 놓고요.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제재를 당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사전에 철저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제재나 수출 통제 그리고 트럼프 시대 관세 이거는요. 과학이나 어떤 수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치나 트럼프 대통령의 감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걸 쭉 따라가고 계속 팔로우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